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타민 하면 가장 많이 찾는 게 비타민 C인 것 같아요. 시중에서 이제 구매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한번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와 적게 먹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는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통에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 물이 있는 거는 우리의 혈액, 우리의 깨끗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에 대사를 하면서 하면서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깨끗했던 혈액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비돈 용액을 넣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산화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쪽에는 저희 아세로라 비타민 하나를 넣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세 알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지금 세 알 넣은 쪽은 좀 더 색깔이 연해졌어요. 보시면 완벽하게 세 알을 넣은 쪽은 항산화가 돼서 다시 깨끗한 혈액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를 넣은 쪽은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타민 C에 보면 여기 통에 보시면 우리가 하루에 1일 3회 해서 3정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의 상태, 건강한 사람의 몸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일반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술을 좀 더 자주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대로 그 적혀져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피곤할 때 좀 더 많이 먹어서 나의 컨디션을 좀 더 회복시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제 소비자분 중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임파선 염이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그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오메가3랑 아세로라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내가 몸이 나쁠 때, 정말 그 양을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제 소비자분 중에 그 고려은단 있잖아요. 그걸로 그 메가도스 요법을 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고려은단 그 비타민 C를 4-5알씩 드셨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데모를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천연 합성 구별하는 그 데모 있잖아요. 비타민 C. 그거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메가도스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료가 어떻게 다른지, 왜 Y 뉴트릴라이트인지 그런 거를 정말 꼭 알려드려야 되는 꼭 알려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가도스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저희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도 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미진 사장님의 데모를 보면서 포비돈이 새로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보는 포비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멋지게 데모해 주신 이미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책 리딩으로 암 예방과 치료라는 책으로 할 건데 이 책은 저희가 리딩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동안 안 한 지도 꽤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분의 그 리더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또 서현 스포서님의 강의는 또
좀 오랫동안 못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현 스폰서님 모시고 책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분자교정 강의를 얼마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건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희 1년 동안 안 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 그룹이 워낙 복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또 이 분자교정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아직 이 분자교정이 도대체 뭐야? 그다음에 암 예방과 치료 이 개념,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 것인가,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부 강의에서 먼저 미진 사장님께서 지금 분자교정에 관련된 걸 메가도스 요법을 해주셨어요.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처음 들으시는 사장님도 여기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다 무슨 말이야? 분자교정은 무슨 말이고 메가도스는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치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좀 잡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주 동안 이 책을 리딩을 할 건데요. 저희가 그런 개념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책 제목이 뭐죠? 지금 암 예방과 치료죠. 그러면 아마 많이들 암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케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을 저는 바로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하면서 책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직 택배로 책을 못 받으신 사장님이 계시죠? 그래서 화면 공유 통해서 먼저 쭉 집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1.5배속이나 링크가 이제 저희가 생성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저희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럼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막 밑줄 막 치고 다시 필기하고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책이 준비가 덜 되신 사장님이라면 화면에 계속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링크 생성되시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암 예방과 치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암이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을 저희는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호퍼람 한국분자교정학회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떤 건지 또 정확하게 다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아브라함 호퍼 박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917년생 출신이시고요. 이분은 정신과 그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함께 분자교정의학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비타민 처방의 효과를 널리 알리면서 유명해진 분이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많은 그런 일을 하시고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그럼 분자교정의학은 도대체 뭘까 보시면은 1952년에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요. 아브라함 호퍼 박사와 함께 창안한 자연의학입니다. 자연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also molecular라는 단어는 지금 also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잡다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molecular가요. 분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자라는 단어는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저희 몸은 약 10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는 엄청나게 더 작은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바로 잡는 그 단위에서의 바로 잡아야 세포가 변하고 우리는 이 세포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세포가 변해야 몸이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교정에 관련된 거는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탄 이 박사님이 호퍼 박사하고 함께 창시한 하나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암 예방과 치료 이제 들어갈 거고요. 차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 이게 123페이지 좀 넘게 이제 있는 책이에요. 저희가 이제 3주가 남았거든요. 127페이지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장 정도, 41페이지 정도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첫 주차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주차는요, 비타민 C는 뭐고, E는 뭐고, 비타민 A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영양소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또 다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양소 조금 더 하고 이 분자 교정으로 어떻게 어떤 검증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쉼 없이 쭉쭉 달려야지 아마 이 한 권의 책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인사말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이 책은요, 지금 박성우 회장님이 인사말을 쓰셨어요. 이 인사말을 쓰신 이유를 이제 쭉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죠.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술요법이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이런 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 엄청난 부작용과 경비에 시달리면서 완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요법들을 시행하지만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고 사실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 때문에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건강은 이미 터지고 난 다음보다는 사실 예방의학적 차원, 그래서 암 예방과 치료라는 언어를 쓴 이유는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계속 잘 관리를 해야 치료 차원까지 가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분자교정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호퍼는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아브라함 호퍼 박사는요. 자, 계속 쭉 이제 이 아브라함 호퍼 박사가 환자를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분자교정 요법이 뭐 어떤 게 포커스냐 일반적인 현대 의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퍼 박사의 개념은요. 이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를 지금 치유라고 보냐면요. 자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상태 정도가 완치라고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매년 1회 이 분자교정 학회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가 아마 최근에는 안 됐었을 겁니다. 분자교정 학회가 아주 오랫동안 36년 동안 이 책이 지금 초판이 2008년이잖아요. 그때까지 36년 동안 계속 발행이 됐었고 진행됐었던 학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의사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퍼 박사의 조그만 이 책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실제 경험하였던 이 의사들이 실제 경험하였던 것을 임상적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임상 결과를 낼 때는요. 뒤에서 원래 제약회사의 막대한 자본으로 지원이 돼야만 사실 그것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제약회사의 지원 없이 의사의 실제 경험하였던 임상적 결과를 수록한 기록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약회사가 뒤에서 막대한 자본을 이제 됐을 때 어떤 결과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조작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환자혁명 책을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교정 의학은 현대의학적 치료와도 협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비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의학 치료를
함께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수술, 화학, 방사선요법 치료와 병행하였을 경우에도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분자교정요법은요, 인체의 면역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도 협력하여 치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의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수술요법이나 그런 걸 하면서 입원을 했을 때 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거 관련된 내용도 이 환자혁명 책에서 아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 영양요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10년, 의사라는 자격증을 딸 때까지 10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0년의 과정 동안 영양에 대해서 배우는 건 고작 1시간이나 0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믿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이 분자교정 책을 오늘 읽으면서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교정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 사망 1순위고요. 또 가족 중 한두 사람은 암으로 인한 교통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전통적 암치료법이랑 다르게 우리가 전통적 암치료법이라고 생각하면 항암 방사선 수술일 거예요. 약물 치료 포함해서.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체요법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분자교정 관련된 거는 제일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자연의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자연의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학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보시면 이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이거는 두껍게 한 3권 정도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자연의학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개념이 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이경원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한의사 자연의학 전문가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연의학 하고 계신데 이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입니다. 부친을 비롯해 형과 동생, 그들의 배우자까지 그를 제외한 온 가족이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입니다. 의사 집안이죠. 그의 부친은 일찍이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사상의학 권위자 이명복 박사님이시고 서울대 해부학 교수 시절 40년간 앓아온 위장병을 사상의학으로 단번에 치료한 후 사상의학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이경원 박사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 병원에서 연구 도우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는데 그 부친은 한의학을 권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의학을 서양의학 쪽으로 좀 더 깊이 규명해 보겠다는 열의를 안고 한의대에 들어가서 미국 한의대에서 입학부터 줄곧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한의학 또한 많은 의문점을 남겼고 그 부족함을 자연의학을 채우면서 공부하면서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 대한 이 부분을 서양의학을 전공한 아버지가 그 부족함을 한의학에서 보완했고요. 한의학에서 공부한 아들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연의학으로 채우신. 그래서 이 자연의학의 개념은요. 통합의학을 총칭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문학들이 합쳐졌을 때 가장 베스트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학이 일반적으로 한 분야만 공부한 의사랑 다르게 여러 분야를 공부한 의사들은요. 이렇게 통합의학의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그런 자격증을 보거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분은 현대의학만 공부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한의학까지 공부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공부하신 분이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왜 자연 이야기인가라고 했어요. 이런 24페이지에 보시면 왜 자연, 이 책은 사실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굳이 안 사셔도 되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이런 영양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책을 읽으셔라가 아니라 자연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분들이 표현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 그런 걸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대의학의 중요한 수단, 두 번째 문단이죠. 사용되는 처방약은 모두 특허받은 인조약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환자혁명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기업은 특허를 받아야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성분 그대로는 특허라는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없는 분자 구조로 약을 만들어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로라씨 같은 비타민 C는요. 자연의 그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특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으로 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편집해서 쓰면 선생님 글씨 너무 작아 보이죠? 제가 줄을 치면 괜찮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그럼 마크업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치매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이런 자결면역 질병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만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대의학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거 뭔가 명쾌하게 해답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현대의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렇게 시선을 바꾸신 겁니다. 자, 그럼 자연의학은 뭐냐면 인체의 생리에 필요한 세세한 물질을 보충함으로써 인체 본래가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높여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게 하는 학문이고 그 이론이 현대의학과 생화학의 근거를 두고 있어 한의학이나 민간요법의 개념이 아니다. 이건 민간요법이나 한의학의 개념이 아니라 현대의학이랑 생화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자연의학이다. 그래서 분자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자 단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체 생리에 필요한 물질들을요. 보충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그게 들어오면 어때요? 그걸 원료를 넣어줌으로써 자기 인체 본래가 가지고 있는 치유력이라는 게 뭐죠? 면역이죠. 그래서 자연의학은 면역이 포커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학이 현대의학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자연의학은 현대의학과 생학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대의학이랑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처방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약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연의학은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거나 인체 생리작용 저하 등의 문제로 그 양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노화라는 게 진행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 것들을 화학적인 처방약 대신 친인체적인 자연 성분을 사용하여 보충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학의 약과 그러니까 자연의학의 이런 보충제와 현대의학의 약이 다른 개념을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 자연의학이 그러면 이분은 또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엄미옥 사장님 책 다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집중해 주세요. 네네. 네. 자연의학이 또 한의학이랑 뭐가 다른가? 미팅 끝나면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요거는 좀 써야겠네요. 자, 여기 보실게요.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허하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거는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허하다는 게 한의학에는 설명이 없대요. 근데 반면 자연의학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 위장에 위산이랑 펩신이 있잖아요.
간장의 담즙, 췌장의 리파아제, 프로타아제, 아밀라제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지? 현대의학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에서는 이런 위산이랑 펩신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소화 효소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현대의학의 현대과학에 철저하게 근거를 둔 학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의학이랑 자연의학이랑 개념이 또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의학은 훨씬 더 포괄적인 현대의학을 근거로 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어려워도 그냥 쫓아오셔도 되십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자연학의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이요, 자연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다. 자신들이 개발한 인조약 대신 자연의학의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의대 교과 과정에서도 자연의학을 원천 봉쇄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볼게요. 자, 자연의학은요, 제일 밑에 문단 볼게요.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자연의학은 미래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증상만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몸의 치유력을 높여 예방을 하고 건강을 유지 증강하는 데 주력하는, 그래서 자연에서 추출한 자연들의 성분로 보충하여 부작용을 생기지 않게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원약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되게 신기한 게요. 고혈압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을 오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지는 영양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뭘 하죠? 다른 코큐텐을 반드시 처방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약으로 이 약을 먹었을 때에 작용이 있다면 반대로 자, 이 처방약에 의한 작용이 있죠. 근데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뭐냐면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작용은 한마디로 작용을 원했던 거와 반하는 작용이 뭔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을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반작용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장님 이런 영양소가 빠지면 어때요? 혈압은 낮추고 당은 떨어지지만 몸에 필요한 무언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에 다른 질병이 또 나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병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게 단순한 대체요법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기능의학과 자연의학 개념으로 포괄적인 뭔가 대체요법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조금 제가 느꼈던 건 대체요법이라고 하면 약간 민간요법 같은 조금 더 하위의 개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요법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자연의학 개념, 기능의학 개념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전통의학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전통의학이 암 치료에 한계가 있음이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많이 고안하고 있는데 실험 정신이 강한 임상 의사들은요. 대체요법과 자연요법을 수십 년간 사용해 오고 있고 이들의 임상 사례들로 많이 이렇게 문헌에 발표되었지만 어땠냐면요. 철저하게 무시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주 일찍부터 트여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던 것들을 2008년의 책입니다. 지금이 22년이니까 14년 정도의 전에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 그런데 아주 오래 50년대부터 이걸 했으니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조롱의 대상까지 됐었다는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이런 학문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의 수술은 주목할 만한
하지만 발전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방사선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긴 시간이 걸리고 효과 또한 느리게 나타나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원리에 근거하여서 시행되고 있지만 정상세포에도 상당한 해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통해 암이 호전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제약사들이 엄격히 관리하는 매우 비싼 약물에 많이 의존해야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진짜 치료법 원래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이중맹건법이 어떤 거냐면 원래 권위 있는 암 연구 기관에서 연구 결과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작위 방식의 이중맹건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A는 원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로 했어. 근데 여기는 약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실 이 A 집단한테는 이게 당신들은 지금 C를 맞고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안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로 한마디로 플라시보까지 제거된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연구 방법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자금 지원을 받는 대규모 연구소에서 일하지 않는 임상의사들은 이런 방법을 사실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자연요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사 선생님은 본인들이 계속 환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환자를 관찰하여 얻은 훌륭한 임상 연구 사례가 늘어나면 천연 물질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점점 설득력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연의학의 장점을 체계화하고 싶었고 연구가 급진적으로 될 거라는 게 이 의사 선생님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나 많이 아직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교정요법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신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최적의 양으로 보충함으로써 최적의 양이라고 했죠. 최적의 양. 그래서 이런 최적의 양이나 이런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신체의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자교정요법이라 예방의학적 차원의 어떤 양이라든지 치료 목적 차원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통 보면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장량. 권장량, 그 다음에 예방 목적의 양,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의 양, 이게 양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교정의학의 의학과 희망 보면 분자교정은 최적 양의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최적량의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최적 복용량은 그 약이 일반적인 섭취량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다량으로 복용하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를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복용량은 영양소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용량은. 자, 아까 전에 미진 사장님께서 첫 시간에 데모를 보여주셨는데 한쪽은 어떻게 했죠? 한쪽은 아세로시를 3정 넣었고요. 한쪽은 1정을 넣었어요. 이렇게 복용량을 과량으로 한번 먹어봤죠. 그러니까 어떠나요? 회복이 훨씬 빠르게 돌아갔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 몸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량과 최적량과 이런 치료량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이 의사 선생님은 다량이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라그라라고 햇볕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를 하루 권장량은 10ml 가량인데요. 3000ml의 나이아신을 복용하는 것도 메가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배예요? 300배.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세로라씨 하루 권장량이 만약에 세정이잖아요. 저희는 권장량이 300배면 900정. 이 정도까지도 원래 그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300정까지 먹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정인데 약간 10정 먹는 느낌은 어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는 이 정도까지 수천 배까지 아니구나, 수백 배까지 아니구나, 한 3배 정도 양을 늘려서 가끔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더 먹어주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빈혈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 B12의 권장이 1 마이크로그램인데 이 경우에 1000ml를 복용하는 것도 메가도스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통적인 암치료법과 자연치료법을 병행하면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자교정의학의 토대, 이거는 뭐냐면 각 분야, 학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들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분자교정 의학적 자연치료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각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학문이다. 자, 스톤 박사라고 있어요. 이 스톤 박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한번 시행했던 박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죠. 초기 비타민C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어윈 스톤 박사의 저서 치료의 요인에 의해 언급이 되었었대요. 자, 그리고 노벨상을 2차례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이렇게 스톤 박사의 비타민 과량 처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비타민 연구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쭉 보면은 이분이 자, 스톤 박사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폴링 박사가요 매일 3g 비타민 C를 그래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놀랍게도 본인이 늘 괴롭히던 그런 감기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책 비타민 C와 감기라는 많은 이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매출이 급격히 증가도 했었지만 이 밑에 한번 볼게요.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그 역사상 개인이 단독으로 노벨상을 2회 수상한 유일한 과학자예요. 사장님 볼게요. 역사상 개인이 단독으로 이 쉽다는 겁니까? 노벨상을 받은 이 박사님도요. 엄청났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정도로 했지만 암 치료에 관한 논쟁 여기 보겠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폴링 박사의 이런 주장,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주장에 매우 심기 불편하면서 노벨상을 단독으로 2차례나 수상한 폴링 박사의 막강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당시 의학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들어 망명이 든 것까지라고도 했을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필드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말을 하면 어때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많은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한계를 느껴서 또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도 하시고 하시죠. 그러나 이해가 안 돼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거나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또한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막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초기 비즈니스에서 제가 마음을 어떤 식으로 더 다잡았냐면
그래, 이렇게 막강한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상대방이 아직 이해 못하는 그런 시선 이런 거 당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소비자들에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되신 사장님들은 내가 어떤 약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건강식품에 대해서 더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자, 맥길 대학이라고 1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맥길 대학이라는 건 보면 뭐냐면요. 타임즈가 선정한 18위 정도 대학. 왜냐면 저도 몰라가지고 이 대학은 저도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타임즈가 선정한 18위 대학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유명한 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길 대학 워크숍에서 비타민C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토론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아마 요즘에 이렇게 정맥주사 해주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어떤 꽤나 큰 지역의 한두 병원 정도였는데 요즘엔 아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고요. 자, 비타민 주사로 높아진 혈류량이 암세포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타민 C가 암세포의 독성을 미쳐 세포의 고사나 괴사의 형태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9페이지 여기 밑에 보시면 2번. 고사는 뭐냐? 세포가 주석을 보세요. 세포가 다른 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소멸되는 거. 한마디로 다른 세포가 그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 자, 그 다음 괴사는 뭐냐면 3번. 생체 내의 조직인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사멸하는 거. 죽어버리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생로병사에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식물 속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다. 파이토케미컬은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경우 결장암과 대장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매일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한 유방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암 예방 효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박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곳곳에서는 매일 돌연변이 암세포가 자라나.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식물 영양소라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회사죠.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이 기사는 제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더블엑스에서, 자, 식물 영양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식물 영양소를 쓰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파이토케미컬. 이거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러푸드. 컬러푸드. 예를 들어서 보라색에는 보라색만의 그런 항산화시키는 게 있고 노란색, 주황색, 뭐 이렇게 흰색, 초록색 이 고유의 그런 컬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에 있는 설프로아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물 영양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DNA를 복구시킨,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WX에서 연구가 그게 입증이 되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이지만 DNA에 대한 얘기, 손상도를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이 회사가 전 세계 1위일 수밖에 없고 연구가 이런 게 정말 남다르고 이런 분자 단위에서 생화학을 기본으로 한 자연의학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 차원, 예방,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면 건강 수준에서 이런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식품을 섭취하는 개념 혹은 내가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까요? 질병에 노출이 안 될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독소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고 지금 질병이 안 걸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노화에 의해서도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태어난 신체의 어떤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질병이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개념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정말 다르다. 그런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아팠을 때 내가 좀 더 안 아팠을 때 이런 학문을 더 많이 익숙하게 접하시고 내가 진짜 소중한 내 가족의 주치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이런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더 학습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안 걸린다가 아니라 그런 관리 차원에서 엄마들이 더 많이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자교정의학의 시작입니다. 불행하게도 첫 번째 줄입니다. 의학에서도 과학이나 발명의 역사에서 흔히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발견이 처음 소개된 후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비난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68년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분자교정 정신의학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여러 개념에서 실제 실험 결과와 함께 과학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었습니다. 그는 분자교정의학을 정상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의 축적 상태를 바꾸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 다다음 줄. 이전까지 굳게 신봉되던 패러다임은 암 예방 개념의 비타민이었는데 이렇게 예방 개념의 비타민 정도가 아니라 치료 개념의 비타민이라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개념의 비타민과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치료 개념의 비타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3g의 나이아신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을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3g의 나이아신은 메가도스에 해당되고 콜레스테롤 과다는 비타민 결핍 질환이 아니고 이렇게 폴링 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비타민의 최적 복용량은
질병에 따라 소량에서 정상치의 수천 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뇌병 진단에 대한 책을 이 내용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뇌병 진단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뇌병 진단 책에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뇌병 진단 책은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읽으시면 이 학문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홍채나 이런 것들이 다 분자 교정이랑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전인적인 이런 그 학문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십니다. 눈으로 하는 뇌병 진단. 이따가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음식에서 영양소를 먼저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질을 먼저 바꿔야 되죠. 그리고 치료 의학이 아닌 예방 의학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들 좀 느끼실 건데 그거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의 원인, 혈액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죠. 왜요? 잘못된 식습관을,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식단 관리를 많이 해본 팀이죠. 식단 관리를 하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그런데 완전 정상 혈압 120대로 완전히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본인이 해보시죠. 명절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또 드셨죠. 딱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이런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나쁜 걸 넣어주면 이것을 퉁치는 데 거의 쓰지 내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자꾸 제거하면서 영양소를 넣어주면 베스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양요법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의 변화를 통해 질병의 근원을 다스리고자 하는 학문이어서 생물학과 생화학 영역이다. 아까부터 다 얘기했죠. 많은 이런 그 학문을 다루시는 분들의 관점. 제가 왜 여러 책을 보여드리냐면요.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팩트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지금 여러 가지 책을 약간씩 설명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자, 분자나 세포의 변화 없이 조직과 기관이 건강해지긴 어렵죠. 그래서 분자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세포, 조직, 기관, 몸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까지 다 서서히 건강해지게 하자. 그래서 인체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자나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영양물질의 대사 과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런 이유로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현대인 질병에 대한 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매일같이 이렇게 중간 볼게요. 매일같이 검정색 글씨 보세요. 매일같이 섭취한 음식을 통해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요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마트를 가보시면 어떠셔요? 신선식품 코너가 한 20%? 나머지 80%가 다 가공식품 아니십니까? 내가 장바구니에 내가 어떤 장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담느냐, 신선식품을 담느냐,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최대한 한 번에 바꾸는 건 욕심이세요. 서서히 조금씩 바꾸시는 노력,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된 한약재, 알루미늄, 그다음에 염색약, 엄청나게 많은 독소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 비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소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했었죠. 일본 과학청에서요. 시금치 한 단이 93년도에 시금치 10단을 먹어야 될 영양소랑 이만큼 차이가 났다. 지금 93년이 아니라 2023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죠? 4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금치 몇 단을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토양에 대한 영양소랑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일본 과학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가 되었고, 그럼 영양보충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보시면 영양보충제를 구입하고 섭취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다. 내가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지나치게 저렴한 원료의 제품은요. 그 질이 낮아서 오히려 장복할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장복이 되게 포인트예요. 저희가 한 브랜드, 그런 생각 사장님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어설프게 들었을 때 장복하면 위험한다던데, 그래서 먹다 끊었다 해야 된다던데,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제품의 품질이 낮은 것들 장복하면 위험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뉴트릴라이트의 이런 배경을 아시면, 그게 괜찮구나를 아실 거고, 우리 김일두 리더님 같은 경우에 뉴트릴라이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장복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장복의 개념이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도 20몇 년 드셨죠. 우리보다도 많이 먹고 계세요. 그런 장복에 대한 안전성은 사실 이미 아메이 이 회사가 검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의 질이 만약에 좋았다면, 내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한 거라면, 근데 질은 무수한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영양보충제를 섭취하는 양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전 페이지에서 첫 번째, 내가 먼저 먹는 음식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영양제의 양이신 겁니다. 내가 음식을 고치지 않고 영양제 양만 늘린다고?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음식을 자꾸 컨트롤 해셔라. 이게 가장 베스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자, 영양제에 기록되어 있는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권장량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제의 효과는요. 어떻게 다르냐? 신체 상태, 나이, 성별, 장애 흡수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막 소비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저 효과 보나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드셔보시면서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책의 2페이지를 자꾸 보여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효과 없는데 이건 효과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효과는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할 게 아직 많은데. 자, 그래서 그 요법 보시면 153페이지 이 내병진단 153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여기 제일 밑에 줄 보시죠. 국제적으로도 영양제의 사용량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RDA 질병 예방하기 위한 최소량의 권장량. 두 번째,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일일 권장량. 그다음 세 번째, 치료를 위한 권장량. 이게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난치병 환자라면 첫 번째 줄 보이시죠? 난치병 환자라면 대부분 TDA 방법, 메가도스 요법 이렇게 고용량 요법을 쓰시는 거고 그러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시 읽을 암 예방과 치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단일 영양제를만 먹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C만 하루에 100알 먹어요. 그것보다 비타민 C 100알 드실 그 경제력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양제를 적절히 조합하지 못하는 경우. 뭐냐면 하나의 영양제를 1년 내내 먹는 것보다 단시간이라도 영양제를 잘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 그게 어떤 요법이냐면 칵테일 영양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영양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종합적으로 먹는 것.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첫 번째, 만약에 종합 비타민 관점에서 첫 번째 영양소는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비타민 C만 먹거나 칼슘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WX가 원래는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필드 나가면 소비자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나 병원에서 지금 당장 칼슘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칼맥디만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먼저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사후적으로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면 소비자분들이 칼맥디 비용으로 WX를 또 드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다가 칼맥디를 추가적으로 내가 더 필요할 때 틈틈이 조금씩 더 드시는 칵테일 요법이 굉장히 효과를 보기에는 가장 좋은 베스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예방 개념과 치료 개념에 대한 차이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라고 하는데, 자, 나는 말기 폐암 상태의 한 정신질환자가 생존 예상 기간보다 29개월을 더 사는 것을 보고 이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가 1960년이었다라고 하셔요. 자, 이분이 그 특이성을 본 게 뭐냐면, 환자들의 소변에서요, 자줏빛 성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물질을 발견한, 이게 1960년대 얘기니까 자줏빛 성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초의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자주색이 자꾸 이름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자주색이 자꾸 나타나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냥 자줏빛 성분이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는 붙였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검사한 8명의 환자들 거의 모두 이 성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심한 정신착란을 보이는 75세의 말기 폐암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그 코발트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암병원에서는 이 환자 기껏해야 1, 2개월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었대요. 그래서 소변 검사 결과 이 자줏빛 성분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줏빛 성분을 배출하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환자들한테 과량의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처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환자의 담당 레지던트에게 매일 3g의 나이아신을 처방할 건을 지시하였고 그 환자는 금요일에 나이아신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금요일에 그러니까 복용을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건 뭐냐면 빠르다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래 이런 대부분 일반적으로 약은 빠른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치료나 이런 건 좀 느리다. 그래서 장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왜 안 넘어가죠? 이 부분은 환자혁명책에 나오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의학만 다룬 의사들은요. 약은 빠르다. 그런데 이건 식품은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29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고 그런데 자연물질들도요. 효과가 빠른 것들도 있다. 이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약만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연물질도 빠르다. 그런데 이 환자혁명을 쓰신 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약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자연물질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 관점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2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 몰라서 이걸 발췌해 놨었는데 자, 제일 밑에 줄 볼게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의과대학 수련 과정 10년 중 영양학에 대해 제일 마지막 줄 보시죠. 영양학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배울까?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0시간.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왠지 마음에 안 간다.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당황스럽게도라고 중간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누구와 상담하겠냐고 물으면 90%가 의사를 지목한다.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자, 그나마 솔직한 의사들은요,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쓸 데가 없다거나 먹지 말라고 조언한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 자, 그런데 아주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봤거든요. 60%인가 환자의 60%가요. 의사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뒤에서 먹는다라는 또 통계가 나왔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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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런 게 이렇게 자꾸 계속 똑같은 쳇바퀴가 돌아가냐?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자, 저는 지금 제일 마지막 줄 볼게요. 지금 현대의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을 성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한 번쯤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 아닐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냥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심어준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치료법이나 다른 접근법을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습하는 이유가 다른 관점에서 이 시야를 넓히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학습을 하는 거지, 현대의학을 단순히 비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나한테 득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일 마지막 부분 볼게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 개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새로운 접근이나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 의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다.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되어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들이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능의학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기능의학을 저희가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딘가 사운드가 안 꺼진 것 같아서. 네. 자. 자, 여기에서도 이 기능의학이 자연의학이랑 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환자형의 48페이지 보시면 기능의학은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고요. 복잡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영양제 넣어주고 몸에 해가 되는 거 빼내라, 음식을 절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의학은 어떤 증상이나 그 환부에만 집중한다면 기능의학은 전인적인 그런 환자 자체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기능의학은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등 26개 유명 의과대학에서 기능의학 수료 과정을 또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학문이 발전할수록 저희한테는 시장이 훨씬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 암 예방과 치료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이거 그냥 내용 읽어봐야 돼요. 알고는 있으셔야 돼서 나는 비타민 B3를 처방이 장기적으로 환자의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매월 내 사무실로 나이아신을 받으러 온다면 공짜로 나이아신을
과 비타민 C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환자를 치료한 암병원에서 환자의 폐 조직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온 것이다. 3개월마다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방문할 때마다 의료진들은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그는 비타민을 처방한 후 28개월을 더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연구들 이렇게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게 치료가 된다는 어떤 그런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시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췌장암 치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 제가 안 넘겼구나. 네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1976년 빅토리아 섬으로 이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췌장암을 치료한 케이스를 이제 쓰셨는데요. 당시 이제 78년에 59세이던 AS 여사가 췌장암으로 이 의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근데 그녀가 99년, 78년에 췌장암으로 찾아왔는데 99년에 8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다.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췌장암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항암제도 사실 몇 개 없는 게 췌장암이시고요. 1기부터 4기까지, 생존할, 그 생존율 있죠? 생존하는 거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췌장암인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산데 이게 아이러니하고 의아해서 이제 쓰신 거죠. 대부분, 암 환자는 5년 이내 사망하고 더군다나 췌장암 환자는 1년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1년을 암으로 나를 찾아온 이후 22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살게 됐냐 보면 우연히 노먼 카진스의 책을 본 거예요. 질병의 해부에서 과량의 비타민C와 웃음으로 암을 이긴 노먼의 이야기를 읽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C가요,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인슐린 이걸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따라한 거죠. 그래서 78년 5월에 황달에 걸렸고 복부를 절개해 수술했는데 췌장의 윗부분에 직경 6cm의 단단한 덩어리가 셀계즙의 흐름을 막고 있었고, 자, 임파선은 깨끗했으나 다른 부위의 종양이 발견되지 않아서 전이 정도는 안 됐던 상태.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암 상태를 점검을 하고 추가 치료를 하기 위해 본인한테 보내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 여성이 하루 40g의 비타민C를 복용했었고요. 또 매일 5g의 나이아신을 3번, 그러니까 15mg을 먹었었고 22g의 아연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고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입에 대지도 말라고 충고하고 그 후 5년 동안 이 환자는 나의 처방을 충실히 따랐다. 5년 동안. 그래서 5년이 지난 후부터 매일 5g의 비타민C와 나이아신 500ml, 비타민 E를 틈나는 대로 틈틈이 복용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78년 5월 첫 수술 때 3개월 넘기지 못할 것을 진단받은 환자가 11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했었고 그 이후에 암이 재발은 없었어요, 이분은. 자, 78년 6월 실시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서 암으로 판단되는 투명한 부분이 보였으나 1월에 실시한 CT 촬영에서 복부의 덩어리는 자취를 감출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로. 자, AS 여사는요, 서점에서 계속 일을 했대요. 자,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일요일 어느 오후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하였고 몹시 흥분하여 말하기를 병원 다녀왔는데 CT 촬영이 연달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촬영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아서 방사선 검사가 믿을 수 없다면 검사를 다시 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분자교정책에서의 완치 기준은 뭐라 그랬냐면 소득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완치의 경우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암치료 진료 의사들이 비타민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진행 중에 화학요법에 방해될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 기를 쓰고 환자들이 나에게 가는 것을 막았었지만
2003년 말까지 나는 1,300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여기 보시면 자, 매일 5g의 나이아신을 먹고 22g의 아연을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이렇게 했어요. 비타민C 40g씩 먹고. 비타민C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건데 그러면 우리 제품 중에서 아연이 어느 정도면 이렇게 아연은 사실 반드시 이건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뮤니티라고 들어있는 게 다 아연 제품이에요. 우리 제품 이름에서 이뮤니티 있잖아요. 자, 이뮤니티 면역 젤리에도 이제 이게 들어있고요. 이뮤니티 디펜스가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더블엑스 안에도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또 비타 충전, 그러니까 종합으로 들어있는 건 다 아연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에도요. 어느 정도 아연이 들어있냐면 8.5g. 8.5g. 제가 체크 따로 안 할게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이제 쭉쭉 진행해야 돼서요. 8.5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 이뮤니티를 먹고 우리가 면역 젤리 하나 먹으면 예를 들어서 면역 젤리 하나 먹어요. 면역 젤리에도 8.5g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어시요 17이에요 벌써. 근데 종합 비타민을 만약에 하나 먹어요. 종합 비타민 아연 6g 들어있거든요. 그럼 23mg이에요. 그럼 아연은 충분히 이렇게 다 섭취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과량으로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이 제품에 어느 정도 함량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먹는 게 맞는지 저런 제품 선택해서 먹는 게 맞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는 그걸 또 안 했네. 판토를 안 했네요. 어제 깜빡하고 판토를 안 했네. 나이아신은 판토에도 많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실게요. 비타 충전 젤리에도요. 보시면 아연이 5.92 거의 6mg 거의 들어있어요. 근데 보시면 나이아신 10mg 들어있죠. 자, 나이아신 옆에 보시면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나이아신 옆에 보시면 미리그램 N2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건 뭘까? 나이아신을 그램으로 표현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냥 미리그램이구나, 단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이아신 비타 충전 젤리도 하루에 1개 정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양소는 충분히 진짜 이게 섭취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블엑스 보시면 어때요? 판토도 5mg 들어있지만 저기 보시면 나이아신 15mg 다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나이아신 여기 다 들어있구나. 진짜 더블엑스 다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영양 정보는요. 제품 우리 로그인해서 보시잖아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거기에 영양 정보가 이렇게 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엑스의 영양 정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도 여기 보시면 VPS 번호 보이시잖아요. 여기 더블엑스의 VPS 번호는 8843이에요. 이거는 검색 기능에 8843이라고 치시면 더블엑스라고 치는 것보다 좀 더 적은 글자를 치잖아요. 그럴 때 제품이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VPS 번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이뮤니티는 완전 면역 기능 강화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아연이 12m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연 관점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 관점으로 보면 진짜 많이 들어있는 얘는 완전히 면역 포커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식물 영양소를 같이 넣었죠. 여기에 요번에 넣었던 허브가 무슨 아유르베다? 인도? 뭐였지?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그거에서 굉장히 엄청난 항산화를 물질을 일으키는 것까지 같이 넣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아연 포커스뿐만 아니라 자연 물질을 또 추가로 이렇게 식물 영양소를 더 넣는 거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제품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사장님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요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호퍼폴링 보고서에서 보시면 내가 치료한 134명의 환자들이 파일을 하나씩 뒤져서 폴링 박사랑 같이 치료한 후 그의 경과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처방을 따른 환자들 중 80%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환자들보다 무려 16배나 더 오래 생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원래 비교 집단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5.7개월,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저희가 영양요법을 병행하면 어떤 게 있냐면 삶의 질이 좀 다르죠.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분자교정요법에서 영양, 식이요법 및 비타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의사들은 분자교정의학을 대체의학 정도나 아니면 보조의학 정도로 부른다. 아직 이게 기능의학이나 자연의학까지 가지 못했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는 대체의학이나 보조의학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학이나 자연의학으로 훨씬 더 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많이 인정하지 못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영양과 식이요법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인류는 100만 년 이상 동안 석기 시대에 형성된 식습관에 적응을 해왔었어요. 자, 석기 시대에는요, 자, 우리 유제품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설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괜찮았는데 여기 보시면 설탕 거의 섭취하지 않았고 유제품 또한 구할 수가 없어서 잘 먹지를 못했어죠. 그런데 식단의 변화는요.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가 되었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음식이 약 15% 정도만 가공된 식품이었는데 2004년 현재는 85% 이상이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저희 사실 편리하긴 하지만 요즘에 밀키트 너무 많지 않나요? 가공식품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동네마다 밀키트 샵이 엄청나게 무인으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가공식품,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만 섭취하면 가공된 패스트푸드와 같은 부실한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조식품인 영양결핍을 상당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식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가 먼저야 된다는 걸 자꾸 말씀드립니다. 보조식품은 식단을 바로잡고 난 후에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저희가 요번에 진짜 그 식단 관리 해보고 나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늘 얘기해요. 스폰서님 뭐가 없어졌어요? 어떤 증상이 없어졌어요? 어떤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일반식을 하고 나니까 요번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뾰루지가 더 많이 올라와요. 진짜 이게 건강한 음식, 우리가 양념되지 않은 그냥 이런 저희가 고구마 먹고 생야채 먹고 막 이렇게 닭가슴살 먹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하고 나니까 정말 달라진 걸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살도 잘 안 찌는 몸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달라졌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식단에 지난 100년 동안 식단도 달라졌지만 이런 의학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식품업계와 의학업계에 관련된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쵸. 그런데 자, 쭉 밑으로 내려갈게요. 나는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야채와 과일 생선 섭취를 늘리고 정크푸드를 끊으라고 충고한다. 정크푸드는 한마디로 설탕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들을 말하고 설탕은 체내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암 환자들에게 좋지 않고 사실 이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암 환자들의 이 암세포에 완벽히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래서 암세포의 몸집을 완전히 키우는데 베스트인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암 환자가 되셨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피하게 함으로써 면역 체계가 불필요하게 알레르기 유발하는 음식과 싸우느라 암과 싸우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누구나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자,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외부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하냐면 비타민은요, 우리 신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에요. 수백만 년 전,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수백만 년 전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왜 상실했냐면요. 자꾸 외부에서 넣어준 거예요. 뭐 따서 먹고 이렇게 한 거죠. 외부에서 넣어주니까 몸 자체에서 그것을 스스로 합성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럴걸 아마 비타민C 스스로 체내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초의 비타민C를 원래 사람도 태초에는 비타민C 합성이 가능했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넣어주니까 그 기능이 퇴행돼서 이제는 저희는 비타민을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의 적정 섭취량 보면 여기에도 나오죠. 정부의 보건당국에서 제시한 일 권장한 양은요.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진 수치. 과도한 스트레스나 질병, 약물 중독, 임신 등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 질병에 필요한 비타민 양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게 양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뭐고 지용성 비타민이 뭔지 또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먹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체내로 알아서 배출이 되는 그걸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라는 원칙에 따라 처방한다. 왜요? 남은 양은 쉽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빠져나오고 신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은 처방보다는 적게 비타민은 처방보다는 많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예방 개념의 비타민은 뭐냐? 전통적인 의학에 따르면 비타민은 비타민 결핍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으로만 섭취하면 되는 게 예방 개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권장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어디지? 잠시만요. 영양 보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타민 결핍 질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너무 권장량이라는 것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마치 너무 과도해서 나의 몸에 해를 주는, 그러니까 약이랑 식품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나 결핍 질환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요런 거는 20-30년 정도 걸려서 내가 자꾸 몸에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기 잠재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단기 잠재 질병이냐 장기 잠재 질병이냐 이걸 나누을 수 있어요. 내가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 된 게 있고요. 아주 수년 쌓여서 발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암이라는 거는 어때요? 단기인가요? 장기인가요? 암은 보통 장기입니다. 미니멈 8년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방 개념이 좀 다르고 치료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어떤 박사님이 관절염 치료하기 위해 나이아신을 처방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그 발견은 의학계에서 무시되고 많이 배척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와 동료들이 55년 발표한 나이아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일부의 의사들한테만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래서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단백질이죠. 이걸 수치를 높여주면서 심장질환을 일한 사망을 줄이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혈행 개선이나 이런 심장 관련돼서는 나이아신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알고 있는 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먼저 이런 선도하는 이야기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금 이런 현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37페이지 마지막 볼게요. 과량의 그런 어떤
그 강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만성 잠재 질병으로 가버리는가라는 내용인데 2차 세계대전 동안 2,000명의 캐나다 병사들이 홍콩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됐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체포가 돼서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이제 44개월 동안 감금된 거죠. 수용소에 포로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포로로 감금되면 사장님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너무 심각하겠죠. 근데 44개월 동안 감금되었는데요. 수용소의 상태가 극악하고 거기에 수용소 생활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포로줄 중 3분의 1은 사망. 했고요. 살아있는 병사들도 시간이 경과한 후 질병에 시달렸는데 많이 이런 뭐 심장질환, 신경질, 정신에 사망한 사람들 많았대요. 근데 운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나에게 와서 나이아신 과량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1년은 정상 생활에 4년 정도에 해당하는 노화 상태를 보여주어서 수용소에 14개월을 보낸 병사들은요. 신체적으로 15년 정도가 노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신체적으로 연령을 낮춰버린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요. 평생 동안 매일 3g의 비타민C가 요구되는 3g이면 미리그램이니까 저희가 나이아신을 복용하는 단위는요. 미리그램이거든요. 근데 미리그램과 그램은 천 단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미 이분들은 이 44개월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량으로 그래서 만성결핍 질환으로 완전히 그래서 만성적인 의존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정말 과량으로 오랜 시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장기 잠재 질병과 단기 잠재 질병은 다르다. 그 처방 먹었을 때 효과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잠재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영양물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을 위해 명시한 양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39페이지. 39페이지에서 분자교정 의학회지의 특별호에 실린 비타민의 안정성과 효과라는 것을 읽어보면 비타민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비타민 치료를 위해 과량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다 이렇게 실려 있으니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분자교정은 계속 다량요법인데 저희가 사실 먹는 뭐 3배, 5배 이 정도의 양은 사실 완벽한 메가도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먹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복합제를 보겠습니다. 분자교정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52년부터 비타민 B3랑 비타민 C 정도만 막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들도. 근데 이제 여기 보이면 비타민 B군이라고 표현한 거는 비타민 B3랑 다른 게 뭐냐면 비타민 B군은 B1, B3, 뭐 B7, B9, B12 뭐 이런 식으로 비타민은 B군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판톤텐산도 비타민 B군, 저희 비타민 B 플러스 이스트비가 다 비타민 B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다른 효과들을 알고 난 후 이들 비타민도 추가하여 처방하였다. 가장 자주 사용한 것은 소량의 엽산과 이런 식으로 영양소들이 포함된 복합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자교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비타민 복합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나중에 몇 가지 항산화제를 함께 또 사용도 해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였죠? 찾겠습니다.
칵테일 영양요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요 내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14만 5천 명의 이런 실험 대상자들이 참가한 최근의 암 예방 연구 프로그램에서 10년 동안 비타민 복합제를 복용 환자들에게 직장암의 위험이 현저히 줄었음을 밝혀내고 노인들이 이렇게 비타민 복합제를 매일 복용하면 5년 동안 16억 달러의 비용, 그러니까 엄청난 제가 어저께 또 파트너 사장님이랑 말씀하다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사회에서 계신 분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쓰러지셨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그게 한 달 정도밖에 그게 요양병원인가 이런 요양원 같은 개념으로 한 달밖에 못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얼마냐면 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밖에 못 있지만 그 비용만 60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다른 병원을 만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제 뭐죠? 이민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이런 질병이나 이런 데 노출되면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 때 나의 건강을 최대한 지키면서 나의 소득을 자꾸 넓혀가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의 오버를 했는데도요. 할 게 많아서 제가 굉장히 말을 좀 빠르게 했지만 우리 사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화면 중단하고요. 다시 마이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이크 다시 김양희 리더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숨가쁘게 되게 진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정말 풍성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가 다 리딩했던 책들이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접목시켜서 같이 리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건강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부 안에서 첫 번째는 나의 건강. 나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의 가족을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신 스폰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오바된 관계로 애프터